안녕하세요. 손부중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현계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38강, 바로 1930~40년대 국외 무장 독립투쟁에 대해 공부할 시간입니다. 프린트는 48번 프린트고요. 교과서는 78에서 81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일제강점기에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어요, 여러분들. 자, 우리 다시 한번 일제강점기를 공부할 때는 어떻게 일제강점기를 바라보아야 하는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제일 먼저 뭘 생각해야 한다? 시기를 파악해야 한다.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내용이 일제강점기 전체에서도 어느 부분, 어느 시기에 해당하는 내용인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일제강점기는 크게 몇 개의 시기로 쪼갤 수 있죠? 네, 10년 단위로 3개의 시기로 쪼갤 수가 있죠. 1910년대, 20년대, 30~40년대. 자, 그럼 이렇게 일제강점기를 3개의 시기로 쪼갤 수 있는 이유는 뭔가요? 이 시기별로 뭐가 변하죠? 네, 맞습니다. 일본이 우리 민족을 식민 지배하는 그 통치 방법이 변하기 때문에 이 시기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제일 먼저 뭘 파악하고 시기를 파악하고 그 다음 뭐 파악해야 돼? 그 해당하는 시기에 일본이 우리 민족을 어떻게 지배하고 다스렸는가? 일본의 식민 지배 방법에 대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뭐랑 뭐로 나누어서? 정치와 경제로 나누어서. 그 다음 뭐 공부해야 돼요? 그 시기에 일본이 우리를 어떻게 지배했는가를 배웠으면 그러한 일본의 식민 지배에 맞서서 우리가 어떻게 저항했는가, 우리의 독립운동을 또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지역으로 나눠서 공부해야 되죠. 어떻게? 국내와 국외.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배웠어? 시기로 따지면 마지막 시기인 1930~40년대, 그 중에서 어떤 내용 공부했죠? 일본의 그런 이제 민족말살 정책과 병참기지화 정책에 맞서서 국내에서 어떻게 독립운동을 했는가를 배웠어요. 1930~40년대 국내 민족운동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간회가 갈라진 이후에 민족주의랑 사회주의가 각각 어떻게 활동하는가, 뭐 농촌 계몽운동, 뭐 문자보급운동, 분화로드 운동, 뭐 이런 것들을 공부했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였죠? 민족문화수호운동이었죠. 일본의 그 민족 말살 정책에 맞서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일본이 어떻게 우리의 말과 글과 언어와 역사를 빼앗아가는가를 배웠고, 우리가 거기에 맞서서 어떻게 우리의 민족 문화를 지켜나가는가를 공부했어요. 민족문화 수호운동.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뭘 배울까? 저번 시간에 국내 배웠으니까 이제 뭐? 그렇죠. 이제 우리 이번 시간에는 1930~40년대 국외 독립운동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흐름을 쫙 잡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30~40년대 국외 무장투쟁 공부할 건데, 제일 먼저 우리가 이번 시간에 살펴볼 거는 여기 나오는 뭐? 바로 한인애국단입니다. 되게 중요한 단체예요.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오는 A급 주제입니다. 이 한인애국단은 여러분들 일단 누가 왜 만들었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건 누가 만든 거냐면 여러분들 김구, 임시정부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 있죠? 백범 김구 선생님이 만든 거예요. 왜 만들었느냐, 여러분들 우리 기억을 좀 더듬어서, 여러분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여러분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는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1차 세계대전이 끝났어요. 그죠? 그리고 그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 대통령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내세우죠. 전 세계 모든 민족은 자기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다 이제 빨간 거짓말이긴 했죠. 실제로 이건 누구에게만 적용되는 거였어? 그렇지. 이거는 전쟁에 이긴 놈들이 진 놈들의 식민지를 좀 멋들어지게 빼앗기 위한 논리였어. 패전국의 식민지에만 적용이 되는 논리였어요. 근데 아직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몰랐잖아. 그래서 이 민족 자결주의의 적용을 받아보고자 3.1운동을 일으켰는데, 여러분들 그 3.1운동 일으키고 나서 사람들이 좀 더 이 독립운동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끌어줄 컨트롤타워, 지도부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만든 게 뭐야? 대한민국 임시정부였죠. 그때 근데 사람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뭘 철석같이 믿었어? 민족 자결주의를 믿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 민족 자결주의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독립운동해야 한다? 외교론을 통해서 다른 나라의 그런 협조를 얻어서 독립을 해야 한다 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임시정부를 어디다 만들어요? 외교론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국제도시 상하이에 만들었죠. 근데 지나고 보니까 외교론이 효과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거 거짓말이었거든. 패배한 나라의 식민지만 적용되는 게 민족 자결주의였어. 근데 일본은 전쟁에서 1차 세계대전에서 이겼잖아. 그러니까 승전국인 일본의 식민지 우리 조선은 민족 자결주의 적용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그 사람들이 이거 어떡하냐, 이거 외교론 아무 의미 없다고 막 사람들끼리 갈등이 벌어졌죠. 그쵸. 근데 그 상황에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이 국제연맹과 미국에다가 뭘 갖다 바쳐요?
위임 통치 청원서. 우리를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독립시켜서 미국과 국제연맹이 당분간 장래 독립을 보장하고 당분간 우리를 대신 다스려주세요 라고 하는 우리의 통치를 맡기는 위임 통치 청원서를 아무의 동의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보냈죠. 그죠? 그래서 이 위임 통치 청원서 때문에 이승만은 탄핵당하고 그 다음에 야 이대로 안 되겠다. 이대로 가다가 임시정부 정말 죽도 밥도 안 되겠다. 우리 임시정부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가? 우리 한번 논의를 해보자 해서 뭐가 열렸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나왔던 게 뭐였죠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요? 거기 써요 여러분들. 국민대표회의. 국민대표들이 모여서 우리 임시정부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를 해보자라고 했어. 그때 두 가지 얘기가 나왔죠. 하나는 창조파. 임시정부는 더 이상 답이 없다. 외교론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임시정부는 더 이상 답이 없으니까 완전히 깨부시고 새롭게 시작하자. 새롭게 new create. 새롭게 시작하자라고 했던 게 창조파고요. 한쪽은 아니다. 그래도 여전히 이 외교론에 기반한 임시정부는 의미가 있다. 적당히 문제점만 고쳐서 임시정부를 한번 바꿔나가보자. 개조파 했는데 결론은 둘 다 실패했죠. 그냥 신나게 싸움박질만 하다가 이 국민대표회의는 실패합니다. 이때부터 임시정부가 완전한 그 침체기에 들어간다 그랬죠. 막 연통제 교통국 다 깨지고 사람들은 다 떠나고 그때부터 임시정부가 엄청난 이 국민대표회의 실패로 위기를 맞이합니다. 이게 바로 임시정부의 침체예요. 그때 이 모두가 떠나서 망하기 직전에 있는 임시정부를 마지막까지 붙들었던 게 바로 백범 김구 선생님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김구 선생님의 어머님 광락원 여사가 와가지고 막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막 음식 해주고 막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시간이 지나도 이게 임시정부가 살아날 기미를 안 보이는 거야.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여러분은 뭐냐면 사랑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사랑의 반대말은 증오와 미움이 아닙니다. 무관심이에요. 이게 임시정부의 이 슬럼프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사람들 머릿속에서 임시정부가 점점 잊혀져 가는 거야. 사람들이 이제 임시정부? 그런 게 있었나? 그거 되게 옛날에 있었다가 없어진 단체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임시정부의 존재를 잊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김구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에게 임시정부가 잊혀지고 있구나. 그래서 말하고 싶은 거지. 우리 아직 망했다 안 망했다? 안 망했다. 우리 임시정부가 아직 안 망했고 여전히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리 여전히 여기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다. 하는 이 존재감을 알리고 싶었던 거야. 우리 아직 안 망했다고 사람들에게 존재감을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존재감을 알리려면은 강력한 임팩트를 빵 하고 줘야겠죠. 어떻게 해야 사람들에게 강렬한 임팩트를 줄 수 있을까 하고 고민했는데 그 전에 뭐가 만들어졌냐? 일본이 가장 두려워했던 600억의 남자 김원봉. 그가 만든 게 뭐였죠? 의로운 일을 열심히 하는 단체 의열단. 이 의열단이 폭탄 빵빵빵 터뜨리면서 이제 어마어마한 존재감을 뽐냈잖아.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이걸 벤치마킹한 거예요. 우리도 저렇게 해야 한다. 해서 의열단을 벤치마킹한 단체가 바로 한인애국단입니다. 자 봐봐. 누가 만들었다고? 김구가. 왜 만들었다고? 국민대표회의의 실패 이후에 슬럼프에 빠지고 사람들 머릿속에서 잊혀져 가면서 침체되고 있던 임시정부를 되살리기 위해서 우리 아직 멀쩡히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존재감도 뽐내고 임시정부를 다시 한번 살려내기 위해서 의열단을 벤치마킹해서 만든 게 한인애국단이에요. 폭탄 빵빵 이겁니다. 자, 이 한인애국단 누가 왜 만들었는지 알죠 여러분들? 그 시기가 딱 여러분 공부하기 편하게 31년이야. 그러니까 3, 40년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죠? 자, 그러면 이 한인애국단이 왜 만들어졌는가 봤고요. 언제 누가 왜 만들었는가 봤죠. 그러면 여기서 누가 어떤 활동을 했는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한인애국단의 활동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아요. 초등학교 때 한 번쯤 다 들어본 인물들이야. 일단 제일 먼저 이봉창. 이봉창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죠? 자, 이 이봉창은 당시 32살이었는데 이봉창이 먼저 김구를 찾아와요. 찾아와서 선생님 제 나라를 위해서 이 한몫을 바쳐보겠습니다 라고 딱 왔는데 처음에 다들 의심했다 그래. 왜냐면 이봉창이 일본어가 되게 유창했거든요. 그리고 되게 젊은 남자가 막 찾아오더니 나 나라를 위해 싸우겠다 이러니까 처음엔 다들 일본이 보낸 스파이가 아닌가 의심했다 그래요 이봉창을. 근데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진짜 이 사람이 열렬한 애국심을 갖구나 해서 이제 김구가 둘이 얘기를 해. 그럼 뭐 너가 생각하는 방법이 뭐냐 했더니 이봉창이 왜 선생님과 이 임시정부 요원분들께서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 왜 적국의 수계, 적국인 일본의 최고 수계를 죽일 생각은 안 합니까? 일본의 최고 수계가 누구예요? 천황, 일본의 왕, 천황. 왜 천황을 죽일 생각 안 합니까? 했더니 이제 김구가 이 사람아 그게 쉽나? 일본의 천황이 얼마나 철통 같은 보안 속에서 있는데 했더니 이봉창이 나한테 폭탄 하나만 주면 내가 일본 천황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 김구가 깜짝 놀라서 그게 뭐냐 했더니 이봉창이 이제
일본을 한번 갈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일본은 여러분 사극에 본 적 있을 거야. 왕이나 귀족이 딱 행차하면은 사람들이 다 길바닥에 엎드리잖아. 일본도 그랬어. 일본 당시 천황을 신의 아들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천황폐하 행차하시고 이러면 그 길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바닥에 엎드려야 돼. 이게 이봉창도 이제 엎드리고 있는데 보니까 천황이 탄 마차가 지나가는 거야. 그 순간, 지금 내 손에 폭탄 하나만 있으면 저기다가 톡 던지면 그냥 빵! 하고 끝나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이제 그 경험을 토대로 김구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폭탄 하나만 주면 내가 가서 날리고 오겠다. 그래서 이제 김구가, 이거 되게 기발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봉창에게 폭탄을 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아래 사진 봐봐. 아래 보면 이봉창 의사 사진 봐봐요. 이게 일본 천황을 암살하고 가기 전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한일애국단의 멤버로서. 사진 어때? 이봉창 의사. 어떻게 하고 사진 찍고 있죠? 웃고 있죠, 여러분들. 실제 이때 왜 이렇게 웃고 있냐면 사진을 찍어주는 사람들이 되게 침울했다 그래, 김구랑. 왜냐면 이거 죽으러 가는 거잖아, 얘들아. 이거 봐봐. 의열단 따라한 거라고. 폭탄 빵 던지는 거라고. 한 사람은 무조건 죽어요. 특히 일본 왕에게 폭탄을 던지는 건데 뭐 성공하고 실패하고 무조건 죽는단 말이야. 사람들이 다 침울하게 있으니까 이봉창이 오히려 분위기 띄우려고 왜들 그렇게 슬퍼하십니까? 저는 나라를 위해 영원한 쾌락을 누리러 갑니다. 전 너무나 기쁩니다. 우리 다 같이 웃읍시다. 이러고 혼자 웃었다고 그래요. 참 뭉클하죠. 아무튼 이봉창은 일본으로 갑니다.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안타깝게 실패합니다. 근데 이게 왜 실패냐면은, 오늘날로 그래요.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디를 이제 갈 일 있잖아. 그럼 대통령이 탄 차가 갈 거 아니야? 그러면 대통령이 탄 차가 혼자 움직일까요? 아닙니다. 대통령이 탄 차와 완전 똑같은 차가 한 8대는 움직여요, 동시에. 왜? 어느 차에 타 있는지 모르게 하려고. 저격의 위험이 있잖아. 일본 왕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이봉창이 딱 폭탄을 품에 품고서 다 엎드리는데, 저기 이제 전황폐하 행차시오. 그러니까 이봉창이 이제 도쿄로 가서 천황이 이제 언제쯤 길거리에 나서나 하고 상황을 보고 있는데, 운 좋게도 며칠 만에 전황폐하 행차시오 하고 이제 다 천황이 탄 마차가 오는 거야. 이봉창이 기회다 하고 다 엎드려 있는데, 천황이 탄 마차랑 똑같은 마차가 6대가 움직이는 거야. 어디에 탔는지 모르게 하려고. 그 이봉창 입장에서 이게 6분의 1 확률이잖아. 그래서 우리 지금 어느 것을 고를까요? 이거 이제 탁 던졌는데, 안타깝게도 이봉창이 던져서 폭발시킨 마차는 비어있던, 그러니까 천황이 탄 마차가 아니라 비어있던 마차였고, 또 이봉창이 던진 폭탄도 이게 좀 폭탄이 좀 성능이 안 좋아가지고 생각보다 파괴력이 별로 안 좋았대요. 터트린 마차도 다 안 터졌대. 그래서 이봉창은 이 일본 왕을 암살하려고 했는데 실패합니다. 근데 이거를 그 당시에 중국 언론에서 진짜 너무너무 아깝다. 조선의 이봉창이라는 청년이 일본의 왕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아깝게 실패했다라고 보도를 한 거야. 왜 그렇게 보도했냐? 한일애국단이 만들어진 시기를 봐. 31년. 이게 어떤 시기냐면 여러분들, 일본이 여러분들 1930, 40년대에 무슨 정책을 시행하죠? 민족말살 정책, 병참기지화 정책을 시행하죠. 왜? 그래, 일본이 경제 위기를 맞이하잖아. 경제 대공황. 물건이 팔리지 않고 남아돌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자기 나라에서 남아도는 물건을 팔아치울 상품 판매 시장을 확보해야 돼. 이게 뭐예요? 식민지란 말이야. 나의 나라에 남아도는 물건을 그냥 사주는 나라. 식민지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일본이 노린 타겟이 어디예요? 중국이었잖아. 그지? 그래서 일본이 여러분들 어디를 쳐들어갔냐면, 얘들아 잠깐만 이거 안 그려도 돼? 바로 중국 본토로 간 게 아니라 우리나라 바로 위에 있는 중국 땅이 어디예요? 이게 만주잖아. 그지? 당시에 일본이 이 만주를 먼저 쳐들어간 거야. 이 만주 먹고 중국 가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한창 이때가 이봉창이 일본 왕에게 폭탄 던진 때가 일본이 중국이랑 만주를 놓고 싸우던 만주 사변이 벌어질 때였고, 이때는 이미 일본이 거의 중국을 개박살내고 만주를 다 차지한 시기였어.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원수잖아. 자기네 만주 땅을 뺏어가. 그래서 이제 일본 왕 죽이는 거 진짜 아깝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보도를 했어. 일본은 또 기분이 어떨까? 그죠? 일본 열받죠. 자기 나라 왕이, 일본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의 왕이 식민지 조선 청년의 테러에 의해서 죽을 뻔했는데, 다행히 그게 실패했지. 일본이 다행히 실패했지만, 그걸 중국 애들이 아깝다 라고 보도한 거야. 그래서 일본이 용서할 수 없다. 감히 우리 천황폐하가 위험한데 그걸 아깝다 그래 이 새끼들아 이래가지고 일본이 여러분들 이 중국 언론이 아깝다고 한 거를 명분 삼아서 어디로 쳐들어갔느냐? 임시정부가 있던 여기 상하이 있죠. 중국의 국제도시 상하이를 바로 쳐들어갑니다. 근데 쌤, 일본은 지금 만주로 갔다며요. 상하이를 어떻게 가요? 해군과 공군을 이용해서.
당시 해군, 공군 거의 10만에서 20만? 일본이 가지고 있던 전 해군과 전 공군을 다 동원한 거야. 일본도 자존심이 걸린 거야. 우리 천황을 욕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상하이로 쳐들어갑니다.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일본이 이겼어요. 일본이 상하이를 완전 초토화시키고 상하이를 일본 영토로 차지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 이때가 언제였냐면은 일본 입장에서 되게 경사였던 게 이 상하이 이게 일본이 지금 상하이 쳐당한 게 상하이 사변이야. 얘들아. 지금 흐름 이해가죠? 이몽창이 일본 왕을 암살하려고 했는데 실패했고, 이거를 이제 당시 일본에게 만주를 빼앗겼던 중국이 아깝다고 이야기했고, 그걸 트집 잡아서 일본이 지금 상하이까지 쳐들어간 거야. 이게 바로 상하이 사변입니다. 근데 여기서 누가 이겼다고? 일본이 이겼다고. 근데 일본이 상하이 사변에서 승리한 날이 일본 천황의 생일이었어요. 버스데이. 그래서 일본 이제 군인들이 아따 기분 좋다 이래가지고 천황폐하 올해 천황폐하께 드릴 저희의 생신 선물은 상하이입니다. 이렇게 이제 막 한 거야. 그러니까 일본 애들 입장에서 이게 어깨가 쑥한 거죠. 천황폐의 생일날 상하이까지 차지했다. 이래서 상하이에 있는 홍커우 공원이라고 하는 큰 공원이 있어. 여기서 천황폐하의 생일 축하 파티 겸 상하이 사변 전쟁 승리 기념식을 열겠다. 대대적인 행사를 열겠다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딱 공금을 띄웁니다. 몇 월 며칠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천황폐하의 생일 축하 겸 상하이 사변에서 승리한 우리 위대한 일본의 승리를 기념하는 행사를 열겠습니다. 일본인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단 사람들이 많이 참가할 거니까 본인이 먹을 도시락은 본인이 준비하세요. 라고 딱 홍보를 한 거야. 여기에 이제 누가 등장하느냐. 바로 한인애국단의 두 번째 멤버. 윤봉길. 여러분에게 도시락 폭탄으로 유명하신 윤봉길 의사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윤봉길 의사는요, 여러분들, 아래 사진 여기 나오지만, 이분이 이 당시의 나이가 24살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어린 나이죠. 24살. 근데 이 윤봉길 의사가, 여러분들, 이제 이때 김구를 찾아온 거야. 찾아와서, 지금 일본이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이 대규모 승전 기념 파티, 천황의 생일 겸 전쟁 승리 파티를 연다고 하는데, 이 파티에, 비록 천황은 당연히 참석 안 하겠지만, 일본의 난다긴다는 이 전쟁의 승리 주역들, 일본의 그 장군들 있잖아. 육군, 해군, 공군 장군들이 다 참여할 거다. 내가 여기서 일본의 그 장군들을 한 번에 쓸어버리겠다. 폭탄을 달라라고 온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김구가 뭐라고 했을까? 오케이 콜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김구가 노. 거절합니다. 당시 윤봉길 나이가 너무 어렸고요. 또 윤봉길이 당시에 결혼을 일찍 해서, 그 당시 결혼을 일찍 하니까 이미 두 아이, 깐난 애기 두 아이의 아버지였어. 거기다가 윤봉길 직업이 뭐였냐면 당시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이제 초등학교 교사였다고.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두 아이의 아빠에다가 초등학교 교사라고 하는 번듯한 직업도 있는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너무 아까운 거죠, 남은 인생이. 그래서 김구가 안 된다.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윤봉길이 끝까지 난 정말 괜찮다. 난 이미 살 만큼 살았고 괜찮다 하고 막 해가지고 부탁을 해서 그걸 김구가 마지못해 오케이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참 관련된 이야기가 참 얘기를 해드려야겠는 게 이제 그 당일날 이 홍커우 공원에서 이제 그 승전 파티가 열린 당일날 출발할 거잖아. 김구도 이봉창이 여러분들 비록 겨냥을 잘못하긴 했지만 폭탄도 성능이 되게 안 좋았다고 했잖아. 이번에 김구가 진짜 공들여서 엄청 성능 좋은 최고급 폭탄을 구해줍니다. 폭탄을 2개를 구해줘요. 하나는 물통 폭탄, 하나는 도시락 폭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도시락 폭탄은 여러분들 실제로 그 윤봉길 이사가 여기에 썼던 폭탄은 물통 폭탄이에요. 도시락 폭탄은 자살용이야. 왜 2개를 줬냐? 하나 던지고, 왜 잡히면 고문당할 거니까 나머지 하나는 자살하려고 이렇게 2개를 준비해 줍니다. 그리고 떠나는 당일날 둘이 마지막으로 김구 선생님과 윤봉길 의사가 마지막으로 아침을 먹어요. 근데 김구가 무슨 말을 하겠어, 얘들아. 자기의 절반도 살지 않은 이 앞날 창창한 젊은이가 죽으러 가는 거란 말이야. 폭탄 2개, 하나는 던질 거, 하나는 자살할 거. 그러니까 김구가 밥을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김구가 참 묵묵해가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윤봉길이 선생님, 전 지금 너무나 기쁩니다. 슬퍼하지 마세요. 라고 하더니 당시 이제 딱 윤봉길이 보니까 여기 이제 사진 나오는데 당신 여러분들 이런 손목시계가 아니라 이 회중시계라는 걸 썼거든요. 이렇게 딸깍딸깍 하네. 근데 윤봉길이 딱 김구 시계를 보니까 김구의 시계가 너무 낡은 거야. 그 윤봉길이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보니까 선생님의 시계가 너무 낡았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이 시계는 얼마 전에 산 6원짜리 고급 시계입니다. 선생님 시계랑 바꾸시죠.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김구가 아니 이 사람아, 내 시계는 2원짜리 싸구려 시계인데 그럼 고급 시계 당신이 껴야지 날 주나? 난 됐네 했더니 윤봉길이 뭐라 그랬게요? 선생님, 어차피 제 시계의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냥 죽으러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의 시계에 남은 시간은 얼마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이 고급 시계를 쓰세요 하고 웃으면서 시계를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김구가 참았던 눈물이 펑 터지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언젠간 먼 훗날 저승에서 만났을 때 내가 꼭 당신의 시계를 돌려주겠다. 라고 하고 이제 윤봉길을 배웅을 해요. 그 윤봉길이 또 떠나면서 주머니에 있던 모든 돈을 다 털어가지고 김구에게 줘요. 어차피 나 이제 필요 없다. 하고 이제 줍니다. 김구가 진짜 펑펑 울면서 배웅을 했다고 그래요. 윤봉길이 준 시계를 꼭 껴안고. 그 윤봉길은 이제 상하이 공원, 일본의 그 전승 기념장이 열리는 상하이 홍콩 공원을 갑니다. 아까 제가 말했죠. 여기에 참가 조건이 뭐야? 지금 일본이 전쟁에서 이긴 걸 기념하는 파티를 여는 거잖아요. 아까 말했죠. 참가 자격. 누구만 가능? 일본인이라면 누구나 가능. 그러니까 일본인만 참가 가능하다는 거야. 도시락만 가져오면은. 근데 윤봉길이 우리나라 사람이잖아. 어떻게 들어왔냐? 그냥 솔직히 우리 한중일 외모로 구분 가요? 안 가. 언어 가지고 구분 가능한 거잖아. 근데 윤봉길은 초등학교 교사였어. 일본어가 기가 막혀. 네이티브 스피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어로 프리토킹이 가능한 사람이야. 엘리트였거든. 그 윤봉길이 일장기를 흔들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아리가또 이러고 들어간 거예요. 덴노웨이까 반자 이러고 하니까 의심을 안 한 거야. 일본인이구나 해가지고 이제 이런 거 물어본 거지. 니혼진 데스? 와타시와 니혼진. 하고 이제 덴노웨이까 반자 이런 다음에 이제 경찰에 물어보는 거지. 벤또 도시락 가져왔냐 했더니 윤봉길이 이제 보여주는 거죠. 물, 수통, 도시락 준비했습니다. 이러고 이제 일장기 흔들면서 들어가요. 그리고 정말 열성적인 일본인인 척을 해. 덴노웨이까 반자 하면서 일부러 그 축하 파티의 맨 앞에까지 딱 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행사가 열릴 때 그런 거 있잖아. 귀빈 소개. 다음 순서는 이 중국 놈들을 몰아내고 상하이 사변의 승리의 주역이신 우리 일본의 장군들을 소개합니다. 하면서 이제 일본에 난다긴다는 그 별들이 딱 입장을 하는 거야. 그 윤봉길이 와 하더니 이제 거기다가 물통폭탄을 빵 던진 거예요. 효과는 어마어마했어요. 폭탄 성능 너무 좋았고 정면에 맞아가지고 지금 영상이 있거든 얘들아. 난리 났죠. 그 당시에 이제 이 상하이 축하 공연을 찍던 다른 기자의 카메라에 담긴 건데 반상이 날아가요. 아예 그냥 펑 하고 터져. 이때 일본의 난다긴다는 장군들이 거의 다 죽거나 병신됐어요. 이게 얼마나 이게 심각했냐면은 나중에 일본이 1945년에 일본이 망하잖아 얘들아. 근데 일본이 망할 때 그 미국한테 항복사항이 날 때 일본 대표로 나오는 애가 그 영상이 남아있거든? 일본 대표가 나올 때 다리를 막 쫄뚝쫄뚝 거리면서 나와. 걔가 이때 다리가 날아갔어. 한쪽이 의족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일본 대표로 사인하러 오는 애도 이때 다리가 날아간 거야. 그 정도로 일본에 난다긴다는 애를 다 쓸어버린 거예요. 윤봉길이 이제 대한민국 만세! 하고 이제 그 도시락 폭탄으로 자살을 하려 그랬는데 자살하기 전에 이제 일본 군인들이 와가지고 체포를 해서 한 거죠. 근데 윤봉길 의사는 지금도 시체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왠지 알아요? 일본 애들이 진짜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거의 걸레 쪼가리로 만들고 구타한 다음에 사형시키고 시체를 쓰레기통에 버렸어. 어디 있는지 몰라 지금도. 여러분들 윤봉길 의사가 떠날 때 당시에 두 아이의 아버지라고 했죠 여러분들. 그래서 윤봉길 의사가 자신의 아들들에게 남긴 유언이 있어요. 이게 여기 화면에도 띄워드렸는데 한번 보세요. 강보에 쌓인 두 병정에게 너희도, 이게 윤봉길 의사의 유언이에요.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하여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태극의 깃발을 높이 드날리고 나의 빈 무덤 앞에 찾아와 한 잔 술을 부어놓으라. 그리고 너희들은 아비 없음을 슬퍼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으니. 어머니의 교양으로 성공자를 보건대, 동서양 역사상 보건대, 동양으로는 문학가 맹자가 있고 서양으로는 프랑스 혁명가 나폴레옹이 있고 미국의 발명가 에디슨이 있다. 바라건대 너희 어머니는 그의 어머니가 되고 너희들은 그 사람이 되어라. 저는 24살 때 뭐 했을까요? 24살 때 이현규는 뭐 했을까? 가끔 보면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윤봉길이라는 그 젊은 나이에 그 목숨을 희생을 하게 됩니다. 어쨌건 중요한 건 여러분들, 자, 이 흐름, 이봉창, 일왕 암살시도 실패, 상하이 사변, 그리고 윤봉길이 그때 상하이 훈코 공원에서 폭탄을 던져서 어마어마한 대성공을 거두었다는 거야. 이게 우리 독립운동에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 자, 이 윤봉길의 성공을 누가 정말 기뻐했을까요? 김구? 당연히 기뻐했겠죠. 근데 참고로 아까 김구가 시계 교환했다고 했죠. 김구가 그 윤봉길이 준 시계를 마지막까지 갖고 있다고 후손들에게 말해. 언젠간 이 시계 윤봉길에게 돌려줘야 한다. 해서 윤봉길의 후손들도 실제 그 김구 선생님이 윤봉길에게 준 시계를 갖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되게 좀 훗날에 김구의 후손과 윤봉길 선생님 후손이 만나서
서로 보관하고 있던 시계를 다시 교환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립중앙박물관 가면은 이 시계, 윤봉길 선생님과 김구 선생님의 시계가 다시 원래 주인을 찾아가서 전시되어 있어요. 근데 김구 선생님이 당연히 기뻐했겠지만 누가 또 기뻐했을까? 그지? 중국이 기뻐하는 거죠. 자기들이 못 해준 걸 누가 해준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준 거야. 그래서 자기네 전쟁에서 지금 깨지기만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당시에 여러분들 중국을 지배하고 있던 이 국민당 정부였거든요. 이 국민당 정부의 그 총재였던 사람이 장제스라는 사람이야. 이 장제스가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물어봐. 야, 정말 대단하다. 우리 중국의 4억 인민과 100만 명의 군대가 못한 일을 단 한 명의 조선 청년이 해내었다. 그 청년이 누구냐? 윤봉길이라고 합니다. 그래? 그 윤봉길은 뭐 하는 사람이냐? 한인 애국단 소속이랍니다. 그래? 한인 애국단은 뭐 하는 단체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리더인 김구가 만든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래? 야, 이제부터 우리 중국은 한국 임시정부가 하는 모든 활동을 다 지원해주겠다. 아니, 임시정부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이 하는 독립운동은 팍팍 지원해줘라 라고 딱 선언을 한 거야. 이때부터 중국 정부가 누굴 도와주는 거야?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이 독립운동하는 거, 우리 한국인의 그 독립운동, 이거를 도와주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에 그 의열단 기억나요? 의열단이 처음에는 개별적인 폭력투쟁을 하다가 이런 폭탄 던지기로는 일본을 무너뜨릴 수 없겠다 해서 조직적인 무장투쟁을 해야겠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 군대가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중국인들이 만든 육군사관학교인 황포군관학교에 입학도 하고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만들고 막 하잖아, 중국 땅에서. 안 궁금했어요? 아니, 남의 나라 땅에서 외국인이 다른 나라의 군사학교를 들어가고,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가 학교까지 만들어. 그래서 군대까지 만들잖아.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 이거. 윤봉길 의사 덕분에 그때 이후부터는 우리가 하는 독립운동은 중국 애들이 그냥 프리패스로 도와주거든. 그러니까 모든 독립운동가들은 윤봉길에게 빚을 진 거예요. 윤봉길 의사 이거 덕분에 침체되던 임시정부도 화려하게 부활, 중국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임시정부도 부활하고, 그 외에 나머지 한국인들도 중국 땅에서 마음 놓고 독립운동을 할 수가 있게 됐어요. 이 윤봉길 의사 덕분입니다, 다. 아무튼 이렇게 한인 애국단, 누가 언제 왜 만들었는가, 어떤 활동을 했는가, 특히 윤봉길을 중심으로, 이몽창 윤봉길, 그리고 이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인 애국단을 넘어서 3, 40년대 본격적인 이 국외 무장투쟁을 볼 건데, 국외 무장투쟁은 여기가 양이 좀 많아요. 일단 만주지방 볼 거고요. 그 다음은 이 중국 관내지방 볼 건데, 일단 만주지방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좀 전에 제가 약간 착각을 했어요. 실제로 윤봉길 의사의 시신은 일본인들이 그 일본의 그 전승을 기념하는 그 장군들, 전쟁에 이긴 장군들의 그 전승 기념하는 그 사당에 계단 밑에다가 묻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참배하러 올 때마다 계단을 밟고 올라갈 때마다 이제 윤봉길 의사의 시신을 밟을 수 있게 계단을 묻어놨는데, 그걸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중에 연구해서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서 유해를 반환받아가지고 현재는 효창공원에 그 유해를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잠깐 착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3, 40년대 국외 무장 투쟁, 그 중에서도 만주지방부터 살펴보도록 할 건데, 여기 지도가 여러분들 그 프린트에 나와 있죠. 이 뭐 지도는 여러분이 한번 참고할 때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이랑 저랑은 여기 이 지도 옆에다가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할 겁니다. 우리 1920년대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배웠던 내용 기억나요? 자유시 참변이라고 하는 큰 시련을 겪은 다음에 결국 그 돌아온 독립군들이 어디로 돌아왔어? 만주로 돌아왔죠. 그죠? 그리고 이 다시 만주지방에서 독립운동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죠, 여러분들? 그 지도 옆에 빈 공간에 쓰는 거야, 얘들아. 3부를 만들었다, 기억나요?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이거 이제 군인들이 만든 군사 정부였고, 공화주의 자치정부, 삼권 분립, 막 세금도 걷고 재판도 하고 동포들과 함께하는 그런 공화주의 자치정부이자 군사정부였죠. 그죠? 근데 일본 입장에서 속 터지는 거잖아. 그지? 기껏 러시아까지 섭외해서 자유시참변으로 밟아놨더니 돌아와가지고 아예 정부까지 만들었잖아. 그지? 그것도 3개나. 그래서 일본이 어떻게 해요? 이 3부를 찍어 누르기 위해서 중국에 있는 군벌들과 무슨 협정을 맺어? 미스야 협정을 맺죠. 이 미스야 협정 누가 맺은 거야? 그래, 이건 일본이랑 중국이 맺은 거예요.
조선인 독립운동가들을 잡아오면은 돈이랑 바꿔주겠다 해서 이제 현상금 사냥, 인간 사냥이 벌어지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도 조심해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삼부 통합 운동이 벌어진다. 이게 1920년대까지의 내용이었어. 이제 그 뒷이야기, 뭐 이제 통합 운동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때부터가 30, 40년대거든. 이제 그걸부터 보는 거야, 얘들아. 알았지? 자,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이 통합 운동이 벌어졌지만 삼부가 완벽하게 하나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둘로 합쳐져요. 둘로 어떻게 합쳐지냐? 지역으로 나누어서 북쪽에 이 북만주 지방과 이 남만주 지방, 이 두 개의 지방으로 이제 합쳐집니다. 북만주에서는 뭐가 등장하느냐? 혁신의회가 등장해요. 지금 우리 삼부 통합운동에 그걸 보는 거야, 얘들아. 삼부가 이제 미스의 협정에 저항하기 위해서 통합운동이 벌어지고 하나가 되지는 못하고 이 북만주 지방과 남만주 지방 이 둘로 이제 나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 개에서 두 개로 합쳐지는 거죠. 자, 북만주 지방에서 만들어진 게 바로 뭐라고? 혁신의회. 남만주 지방에서 만들어진 게 바로 국민부예요. 근데 어쨌건 얘들아, 지금 상황은 굉장히 좋지 않죠, 그죠? 일본과 중국 둘 다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잡아가려고 혈안이 돼 있잖아, 그지? 이런 상황에선 여러분들 조직을 느슨하게 운영해야 될까요? 아니면 정말 체계적이고 타이트하게 운영해야 될까? 그지? 체계적이고 전문적이고 타이트하게 운영을 해야 돼. 그래서 이 혁신의회랑 국민부는 각각 이 조직 안에 정치를 담당하는 그 부서와 싸움을 담당하는 군대, 이걸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자, 혁신의회에서 정치를 담당하는 걸 뭐라고 했냐면 한국독립당이라 불렀어요. 당. 오늘날에도 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민주당 이렇게 정치를 담당하는 걸 당이라 부르잖아. 그거야. 그리고 이 한국독립당에서 만든 군대를 뭐라 부르냐? 바로 한국독립군이라 불렀어요. 군, 당이냐 군이냐.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군대, 한국독립군이라고 하는 이 군대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이 한국독립군을 이끌던 사령관이 누구였냐? 바로 지청천이에요. 중국인 아니야.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오늘날에도 우리나라에 지씨가 있어요. 그 메이저 성씨는 아니지만. 자, 그리고 이 남만주에선 여러분들 여기서는 정치를 담당하는 조직을 뭐라 불렀냐? 조선혁명당이라고 불렀어요. 조선혁명당.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진 군대를 뭐라 불렀을까? 한국독립당, 한국독립군, 조선혁명당 뭐라 불렀을까요? 그쵸. 조선혁명군이라고 불렀어요. 조선혁명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 군대, 남만주 지방에 만들어진 군대가 조선혁명군이다 라고 하는 건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당시 조선혁명군들이 이끌던 사령관의 이름이 양세봉이에요. 양세봉. 자, 근데 어쨌건 여러분들 지금 되게 이렇게 했다 그래도 되게 힘든 시기였어. 일본과 중국이 샌드위치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이 극적인 변화를 맞이합니다. 왜냐? 30년대 들어와서 30년대 들어와서 일본이 통치 방식을 바꾸죠. 문화 통치에서 뭐로? 민족 말살 정책. 왜 바꿨죠? 그죠? 모든 문제의 시작은 경제 위기야. 일본이 1929년에 경제 대공황의 영향을 맞으면서 경제가 완전히 아작나 버렸죠. 그죠? 경제 대공황. 뭐가 문제야? 그치. 팔리지 않고 물건이 남아도는 게 문제라고 했죠. 그죠? 물건이 남아돌아가지고 경제가 아작나 버린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 팔리지 않고 남아도는 물건을 팔아치우면 돼. 상품 판매 시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다른 나라라고 내 물건 사줘? 안 사주잖아. 말로 하면 안 사주잖아. 어떻게 하죠? 그냥 확 내 물건 아무 말 없이 사주는 얌전한 나라를 만들어야 돼. 그게 뭐야? 식민지. 말로 안 되잖아. 때려서라도 나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멀쩡한 이웃 나라를 때려서 병신 만들어서 나에게 남아도는 물건을 사주는 뭐로 만들자? 식민지로 만들자 해서 일본이 침략 전쟁을 시작하죠. 그 타겟이 어디였어? 중국. 말죠. 아까도 중국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일본이 제일 먼저 어디로 쳐들어가? 처음부터 중국 본토로 쳐들어갈 수 없잖아. 우리나라 위에 있는 어디? 만주지방으로 쳐들어간다 그랬죠.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상품 판매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본이 침략 전쟁을 시작하고 그 타겟이 바로 어디였다? 만주였다, 얘들아. 만주 사변을 일으켜. 이게 바로 1931년이에요. 딱 이걸 공부하기 편하게 30년대 들어오자마자 일본이 이제 전쟁을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그 전까지만 해도 봐봐. 이거 봐봐. 얘들아. 미스야 협정 때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일본과 중국은 파트너였어요. 그죠? 둘이 편먹고 조선 독립운동가들을 잡아 들이고 있었잖아. 그지? 근데 이제 그 상황이 변했어. 일본이 어디로 쳐들어간 거야?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쳐들어갔네. 그지? 이제 일본과 중국은 적이 된 거예요. 이러니까 누구와의 사이가 변하냐? 우리랑 중국의 사이가 변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죠. 적의 적은 나의 친구가 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우리한테 손을 내미는 거예요. 야, 미안하다. 우리가 일본이 저렇게 나쁜 놈인지 몰랐다.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한 거 정말 미안하다. 너희 잡아들인 거. 근데 이제 우리가 뚫리면 너희도 안전하지 않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일본이라는 공동의 적을 상대로 힘을 합치자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여러분들 너무 당연한 게 중국이랑 편을 먹지 않으면 일본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비록 우리도 중국에게 쌓인 게 많았지만 일본이 이제 중국을 쳐들어가면서 우리도 중국과 힘을 합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라고 하는 공동의 적이 생긴 거죠. 그래서 어떻게 누구랑 누가 우리 한국과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함께 싸우는 연합 작전이 펼쳐지게 돼요, 여러분들. 이게 1930년대 국외 무장투쟁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야. 얘들아 봐봐. 1920년대까지만 해도 누구 혼자 싸웠어요? 그래, 봉오동 전투건, 청산리 전투건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끼리만 일본이랑 싸운 거야. 그지? 근데 30, 40년대에는 이제 누구랑? 중국이랑 우리가 편을 먹고 일본이랑 싸우는 거야. 30, 40년대 국외 무장투쟁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여기 위에다 써, 얘들아. 제목에다가 일본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중국을 침략하면서 이제 중국과 우리가 편을 먹고 공동의 적인 일본을 상대로 한중 연합 작전이 펼쳐지게 된다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북만주의 지청천이 이끄는 한국 독립군과 남만주에서 양세봉이 이끄는 조선혁명군이 각각 중국군과 연합을 해서 이 만주를 먹기 위해 쳐들어온 일본과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주사변은 중국 혼자 싸운 게 아니야. 중국이랑 우리 독립군이 함께 일본이랑 싸운 거예요. 이 대표적인 전투 몇 개 알아둬야 되는데 이 북만주 지방에서 지청천이 이끄는 한국 독립군이 중국군이랑 연합해서 싸운 전투가 바로 쌍성보 전투. 이게 쌍성보가 지역 이름이야. 그리고 대전자령 전투라는 게 있어요. 다 지역 이름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남만주에서 양세봉이 이끄는 조선혁명군이 중국군과 연합해서 싸운 전투가 바로 다 지역 이름이야. 영릉가 전투, 흥경성 전투라는 게 있어요. 이건 주로 자료로 나와, 얘들아. 영릉가, 흥경성, 쌍성보, 대전자령을 골라라는 문제는 거의 안 나와. 이런 걸 자료로 주고서 이게 이제 30, 40년대 그 국외 무장 투쟁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느냐, 이걸 역으로 묻는 자료로 되게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 그 혹시 영화 예전에 그 이정재랑 그 전지현이랑 하정우가 주연한 그 암살 있죠? 거기 보면은 이정재가 그 저격수, 전지현이라는 저격수를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만주지방으로 가가지고 이 딱 독립군한테 가서 대사가 나와. 저기 그 대사를 해요. 지청천 장군님은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더니 그 이정재를 안내하는 독립군이 지금 일본군이 쳐들어와서 중국군과 함께 막기 위해 전선에 나가 계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 그게 이걸 배경으로 한 거야. 이때를 딱 배경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전지현이 이제 이정재가 딱 스카우트 해올 때 둘이 딱 떠나려고 하는데 저 넓은 벌판에서 일본군들이 개떼처럼 몰려오니까 전지현이 몇 명만 죽이고 가겠다 이러고 일본의 그 자주포를 모는 그 운전병들만 탕탕탕 쏴고 죽이고 딱 떠나잖아요. 이걸 배경으로 한 거야. 그래서 나도 그 영화 보면서 시대 구성 되게 잘했다 싶었어요, 여러분들. 아무튼 이런 것들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얘들아 이거 다 이긴 전투야. 이겼어. 이런 전투에서 우리가 중국에 연합해서 일본군을 이런 몇 소규모 전투에서 이긴 건 맞아. 근데 결과적으로 만주를 지키는 데 성공했을까, 실패했을까? 네, 실패합니다. 일본이 규모가 너무 막강해서 결국 몇 개 전투에서 이겼지만 결국 만주를 지키는 데는 실패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만주에서 다 같이 죽자! 이래야 돼요? 아니죠. 훗날에 기약하고 일단 후퇴를 해야죠. 그래서 만주를 떠나서 그 만리장성을 넘어 중국 관내 지방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 무대가 만주가 아니라 어디까지? 중국 관내 지방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뒷장을 잠깐 넘겨보시면은 거기 보시면은 이제 큰 지도가 나오죠.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이 3, 40년대 국외 무장투쟁 그 중에서도 어느 지방? 관내 지방을 공부할 거야. 일단 얘들아 이번 시간 마무리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우리 이번 시간에 뭐 공부했죠? 1930, 40년대 국외 무장투쟁 공부했고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뭘 공부했죠? 일단 한인애국단 김구가 국민대표회의의 실패 이후에 침체되고 있던 임시정부를 되살리기 위해서 의열단을 벤치마킹해서 만들었던 조직이었다. 김구가 임시정부, 국민대표회의 실패 이후에 침체에 빠진 임시정부를 살리기 위해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이봉창과 윤봉길, 이 활동 순서 알아도 일본 왕을 먼저 죽이려고 이봉창이 했는데 실패하고 이거 중국 언론이 아깝다. 왜 아깝다 그래? 당시 갖다 만주사변 때였거든. 만주사변 때여가지고 이제 중국이 일본왕 죽이는 거 실패해서 아깝다 해서 그걸 빌미로 어디로 쳐들어가? 상하이를 쑥대밭으로 만들죠, 일본이. 그 상하이에서 전쟁 축하 파티 열 때 윤봉길이 빵 해가지고 다 날려버리죠.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 중국 정부가 우리 임시정부랑 한국인의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게 되었다. 그래서 이거 한인애국단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30, 40년대 국외 무장투쟁운동 만주 지방 해서 미스협정이 맺어지고 나서 삼부가 통합운동을 벌이고 북만주의 혁신의회, 남만주의 국민부 그 중에서 특히 북만주에 있던 군대 지청천이 이끄는 한국독립군, 남만주에서는 양세봉이 이끄는 조선혁명군 알아두시고요. 근데 상황이 변합니다. 일본이 자신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침략전쟁을 일으키죠. 그죠? 이 침략전쟁 이후에 한국과 중국이 일본이라는 공동해적을 상대로 연합작전을 펼치죠. 30, 40년대 국외 무장투쟁의 가장 중요한 특징 우리랑 중국이 팀플레이를 맺었다. 한중 연합작전이다 해서 이런 전투, 대표적인 전투 지청천이 이끄는 한국 독립군과 중국군이 연합해서 싸웠던 쌍성보 대전제령, 양세봉이 이끄는 조선혁명군과 중국군이 연합해서 싸운 영릉과 흥정선 전투. 이겼지만 만주를 지키는 데는 실패했고 어디로 이동한다? 중국 관내 지방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바로 30, 40년대 관내 지방에서 어떻게 우리가 일본과 싸우는가를 공부하도록 할 겁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